제가 이번 학기에 임상심리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 체험을 하고 있어요, 과제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찾아뵙고 어떤 인상을 받는지 현장에서 그런 걸 좀 생생하게 좀 느껴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은 되게 많은 비전을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을 만나보면 또 가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이게 공부도 어렵고 현실이 녹록지 않다, 각오를 잘해야 된다 라던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좋은 얘기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고 이제 이런 되게 얘기들 자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올해가 그렇게 기분 좋은 한 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심리학 쪽에서는 되게 큰 시련이 한 번 있었죠.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한 투쟁 아닌 투쟁을 좀 했고요. 사실 더 많은 반성을 하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임상심리학이 참 좋은 학문이고 미국에서는 정말 잘 쓰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느냐, 우리는 언제쯤 그런 시대가 오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시대가 그냥 자연히 오진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미국 역사나 다른 선진국 임상심리학사에서 정말 좀 보고 참고해야 될 거는 그들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보다는 그들이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학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도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보다는 왜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여러분부터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해서 내가 받을 걸 먼저 받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상심리학사 아주 초기 잠깐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일까라는 그냥 키 인물 몇 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임상심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점을 만든 인물 중에 하나는 이제 엘리토들이 많이 꼽고 있죠. 이분은 뭐 사실 19세기까지라고 할 수도 없고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미국 안에서 미국 전국을 다 따져도 정신과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3개가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큰 나라에서. 나머지들은 환자들이 거의 수용소나 정말 감옥이나 이렇게 열악한 곳에 쭉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실 프랑스죠. 그래서 필리페 피넬이 제일 먼저 환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은 조금 훨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는 걸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형벌이라기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좋은 걸 먹고 잘 쉬고 좀 뭔가 인간사회에서 너무 힘든 것에서 좀 떨어질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쇠약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다라고 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럴 테라피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강조한 사람이죠. 그래서 피넬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 운동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환자들이 어떤 수용소에 있기보다는 좀 병원이나 전문적인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는 환자들의 숫자도 월등히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는 후발주자였던 미국에서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없었던 거죠. 샌포드 같은 경우는 피넬이 하고 있었던 프랑스에서의 그 업적을 상당히 주목해서 전국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도 뭔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 세팅 자체를
바꿔보자라는 운동을 되게 강조했던 거죠. 엘리토드는 이제 의사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환자를 보는 관점에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이 있으면 환자들한테서 더 좋은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떠나서도 환자들이 그 자체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매우 강조했고, 다니면서 동료들에게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우리도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도덕치료와 같은 이런 운동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저기 정신적으로도 알렸을 뿐 아니라 또 많은 기금을 얻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기금으로 본격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뭔가 진짜 좀 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환자들을 정말 위하고 환자들이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좀 설립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항상 뭔가 일이 터지면 왜 우리를 안 껴주니가 되게 주요 핵심 메시지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환자들이 무엇이 필요할까를 먼저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으로 직업을 살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대체로 큰 그림은 항상 의사들이 잡고 가끔 뭐 연구 회의 같은 거 해도 제가 최근에 지금 참여를 시작한 연구가 이제 독거 노인분들의 이제 그룹 커뮤니티를 만들어드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건 아니고 병원에 계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서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것, 우리 독거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하시는 일들이 매우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혼자 사시는데 아무도 안내가 없고 이분이 건강하신지 지금 문제가 생기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사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나서서 정말 친구들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도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분들이 좀 몇 명 단위로 그룹으로 모여서 좀 함께 지내고 같이 좀 취미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집을 같이 살진 않더라도 이분들이 좀 모여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좀 무인정보다는 훨씬 좀 한 단계 올라간 형태의 좀 이런 이분들의 휴식시설 같은 거와 이분들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드리려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심리학을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분들끼리 모여야 가장 서로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좀 서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칭을 좀 해달라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제가 학교에서 임상심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기존 논문을 보면서 다음 논문은 이걸 조금 변화시켜서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그런 류의 어떤 의사결정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전공은 임상심리학이랑 상당히 응용심리학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 분야인데, 막상 우리가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는 동안 정말 능동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걸 해드려야지 같은 그런 되게 건설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거를 고백하는데, 정작 보면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매일 치료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보면 가끔씩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능동적인 아이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환자들한테 요즘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되게 논문을 읽는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어떤 환자분들이나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도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 상담 슈퍼비전 얼마나 잘 받고 내가 언제쯤 전문가가 되고 거의 좀 되게 개인화된 관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개인화된 관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선뜻 정말 큰 돈이나
어떤 큰 권한을 정말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좀 그런 면에서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단지 봉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심리학을 공부하는 결국 학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봉사활동들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원래 도우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도로시아 딕스라는 분은 사실은 전혀 심리학을 공부했거나 정신의학을 했거나 의사거나 이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소년원의 자원봉사를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이제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를 가서 많이 놀라셨던 거는 이미 앞에서 토드도 많이 어떤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충분한 정도의 병원 시설이라든가 요양소 같은 게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많은 부류의 환자들이 사소한 사회적인 규칙을 어긴 것 때문에 교도소에 와가지고 지내고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9세기 동안에 이 정신장애 치료기관들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노력은 그냥 다니면서 무언가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전국적인 통계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 교도소에는 어떤 정신과 환자들이 얼만큼이 지금 들어있고 그 지역에는 병원의 수용시설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얼만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치상으로 정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가들이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계속 그 통계 자료 조사한 자료를 보내면서 때로 이제 그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이것들을 좀 거기서 지자체라고 할 수는 없죠. 주정부들이 뭔가 이것과 관련된 공공시설들을 더 늘리게끔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하신 분이요. 정작 공부를 하거나 학문하신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아주 일찌감치 아셨던 거죠.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 이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정말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던 게 이분이 이 운동을 되게 성공적으로 널리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요. 사실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심리학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심리 측정에서 늘 하는 얘기들이 모든 추상적인 것들을 수치를 부여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기존의 다른 인문사회학이 해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하게 됐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수치의 과잉 시대를 살고 있고 이미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어디선가 엑셀과 SPSS에서 수치를 막 지금 입력을 하고 있을 거고 수많은 통계 자료 수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응용 심리학에서 연구는 그 자체로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설득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물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한테 이런 논문은 무엇을 씁니까? 라고 하면 사실 별 쓸데는 없죠. 내 졸업할 때 제일 많이 쓰이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이 수치들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얻은 자료가 정말 솔직한 자료고 어떤 혼결 없이 어떤 편향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라면 내가 얻어진 연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통하는 노력들도 앞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도로시아 딕스는 그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낸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0전부터 미국에서도 환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우 그리고 되게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끔 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속되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모든 운동들이 결국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결국 출발이 환자를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점이에요. 누구도 이분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거든요. 환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언제나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설득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해외의 최신 사례를 항상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임상심리학하고 한국 임상심리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잠깐 갔다 온 사람이라서 그냥 간접적인 체험밖에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그 관심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이라고 하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거기에 어떤 정부나 공공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 어떤 환자나 그 지역에서의 정신건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고려들에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정부나 연구기관들하고 끊임없이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했던 큰 이제 노력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정신과 병원을 개편하는 용지 자기 나라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적용을 했다는 거죠. 해외의 최신 사례가 그냥 나의 어떤 논문을 위한 한 줄의 자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얻어진 자료들이 처음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우리의 일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설득하는 하나의 되게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쯤 되면서 이제 임상심리학이 이제 처음으로 조금씩 형성이 되고 이제 발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임상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이 원래 존재했던 건 아니죠. 리프트에서 시작하는 실험심리학으로 시작된 심리학이 이제 미국에 넘어오면서 임상심리학이 하나의 매우 독특하고 이질적인 분야로 이제 출발이 되는데요. 그 시점 때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정신과, 정신의학이 따로 그리고 심리학, 임상심리학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둘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것이 처음부터 뭐 둘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동안 서로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그 역할을 하고 지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되게 궁금했던 건 20세기에 들면서 최대한 정신질환을 다른 의학적 질환하고 비슷하게 진단을 해보자. 다른 의학적 진단처럼 어떤 진단률 체계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램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진단 체계라고 하면 180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과 환자는 딱 진단명이 두 개였어요. 뉴로시스냐 사이코시스냐.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편한 분이죠.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사실은 일단 얘 사이코시스냐 뉴로시스냐 이렇게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이코시스는 현실검증력이 문제가 있는 부류의 환자들이죠. 지금으로 치면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조증이 있는 양극성 장애 혹은 망상이나 환청을 경험하는 주요 우울장애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뉴로시스는 현실 검증력이 유지되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병들을 대부분 분류를 할 때 현재 얘기하는 사이코틱한 정신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불안이나 기분 장애들이 다 이 계통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분류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서는 국가보험 체계 안에서 무언가 돈을 받는다던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의 경중을 가려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 심각도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세분화된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산 정책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분류를 가지고 환자가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했고 진료를 하는 관점에서도 별로 충분한 건 아니었죠. 이 시기에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보통 DSM의 실제 아버지는 아니고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밀 크레펠린입니다. 에밀 크레펠린은 이제 독일의 정신과 의사고요.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초기 출발이 거의 이제 독일 게르만계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중요 인물들이 대거 나오는 시기죠. 자, 이 시기에 이제 에밀 크레펠린이 나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정신과적인 진단도 다른 내과나 외과처럼 진단명을 의사가 진료에서 붙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크레펠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에 DSM이 만들어지면서 프로이드를 계승한 역동적 계열과 크레펠린을 계승한 기술정신병리학 계열이 상당히 이제 꽤 많은 갈등과 경쟁을 하면서 진단 체계를 어느 쪽으로 만들어 갈지를 상당히 서로 헤게모니 다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프로이드를 계승한 쪽에서는 진단이라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알다시피 어차피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저 무의식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단명 하나를 붙인다. 뭐 이 사람이 보이는 증상 몇 개를 가지고 진단을 붙여봤자 어차피 우리는 저 빙산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갈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진단명은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SM의 초반 1판하고 2판을 나올 때까지는 거의 모든 진단이 아니라 무슨 병에 대한 교과서의 설명같이 써 있었어요. 이 병은 어떤 뭐 상황에서 내면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표현되고 막 이런 형태의 매우 모호한 기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내가 잘 이해해서 이 사람이 그런 병의 메커니즘에 맞는 사람인지를 찾아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크레펠린 계통에서 강조했던 건 병은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다. 병은 그냥 본인이 무슨 증상을 얼마 정도 얼마나 심하게 호소하는지를 문진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그것들을 체크해서 그것과 공통성을 보이는 사람들끼리 묶으면 하나의 진단명을 줄 수 있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은 같은 치료법을 쓸 수도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거는 모든 병을 증상과 징후로 나눠서 이것들을 몇 개씩으로 그룹화시켜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런 형태의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함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현대정신의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현대정신의학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DSM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펠린이 만들어줬던 몇 가지 분류,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분류 중에 하나는 엔도지니어스랑 엑소지니어스 분류를 제일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병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내부의 신체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있고 외부적인 보통 아무래도 사회적 스트레스겠죠.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인 문제로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내부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런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모든 병을 다 역동적 관점에서 다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면 이때부터는 병을 그냥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분류에 맞춰서 치료를 맞는 걸 좀 찾아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된 거죠. 현재의 어떤 정신의학 체계랑 가장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의학은 계속 저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점점 정신 역동적 관점을 통해서 환자를 역동적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하려는 그리고 병도 그렇게 진단하려는 세력들과 또 진단명을 붙이고 겉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을 통해서 병의 체계를 잡아가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슬슬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라이트너 위트머가 이제 이 시기의 사람이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임상심리학을 만든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분은 상당히 몇 가지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부를 경영학을 하셨어요. 독특하죠. 원래 심리학에서 다른 학부를 하다가 와서 여기서 심리학을 하는 예는 지금도 무척 흔하죠. 이분이 어쩌면 이런 경영학을 시작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학부 때 전공을 정하는 사실 개인의 취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죠. 보통 나의 수능 점수와 부모님의 취향이 고려되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선택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뭐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 본인의 취향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첫 번째 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했다는 자체가 이분의 캐릭터가 상당히 뭔가 실무나 응용지향적이었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분트의 박사시죠. 독일 유학생인 거죠. 당시로서는 심리학에 이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인 독일에 가서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되게 심리학 초기 역사에 나오는 앨런 저기 카텔이 있죠. 이 카텔에게서도 실제로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당시로 보면 그냥 유럽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석학들에게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바로 거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가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당시 얼마나 엘리트로서 이제 대우를 받았을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하게 시작한 학문과 그리고 매우 화려한 학자로서의 커리어가 이제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분이 하신 것도 되게 기행이 많이 생기는 거죠. 분트에게서 실험 심리학을 배우고 오신 분이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3년 만인가 학교 안에다가 심리 클리닉이다라는 기이한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업체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상담실 같은 걸 여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이콜로지컬 클리닉이라는 걸 열었고요. 거기서 이제 심리학이 연구가 아니라 심리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초 심리를 한 사람에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1896년에 APA 가서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하고 사람들한테 지금 사람들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좀 파봐라라는 얘기를 이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들 좀 심리학을 응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가라는 연설을 했는데 뭐 책들을 읽어보고 반응은 썰렁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실험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 가가지고 혼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되게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1907년에는 더 사이콜로지컬 클리닉이라는 저널을 만들어요.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가 세신 분이거든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일을 11년을 꾸준하게 계속 이 클리닉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클리닉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와 자기의 노하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예 학술지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학술지 딱 만들면서 첫 번째 딱 첫 장에다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면서 임상심리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임상심리학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틀을 이제 세우는 그런 원년이 되는 해죠. 1907년이. 자, 이 시기에 했던 사실 활동들은 대부분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금쯤 학습 클리닉이에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요새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막 집중 안 되면 막 집중 듣는 거 시켜주고 애가 뭐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이런 것도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 거기랑 제일 근접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책들을 읽어보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전혀 치료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도 애초에 처음에 클라이언트로 이런 사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만 치료가 가능한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로 그냥 뭔가 성적이 안 오르거나 공부에 좀 학습 방법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애들을 어떤 기초 심리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그 역할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있어서 사실은 저희 학회 회의 같은 걸 가고 자격제도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임상심리학 자격 뭐 세부 규정 어떻게 놔야 될지 그때 사실 다툼이 되게 많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정신과에서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임상심리학자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직돼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식 임상심리학이 존재하니까 그 자체가 되게 존중되어야 하긴 하겠지만